안녕하세요. 투자자 교육협의회 최갑수 연구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했지, 이 분야를 알아봤고, 2부에서는 그 수요가 성장하는 기업, 이런 거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해마다 이제 보게 되면은 스타들이 스포츠에도 나타나듯이 네, 네. 우리 업종에도 이게 2000년대 중반부터 쭉 보게 되면 스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2000년 중반에는 그 중국이 이제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조선업종이 이제 한참 붐을 일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2010년대 중반인가요? 중국도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네, 화장품 쪽 소비. 한번 난리가 났었고, 그다음에 2017년인가 그때는 이제 K-팝인 것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죠 한번 또 확 올랐었고, 그다음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 상용화 문제 때문에 통신 장비 그죠. 이게 한번 난리가 났었고, 그다음에 재작년인가요? 그때는 전기차 붐이 한창 일어나가지고서 2차 전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주도주로 부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매년 주식시장을 이끄는 선두주가 이제 계속 이제 순환대 비슷하게 네네네. 돌아가는데, 금년도 주도주가 있다라면 이사님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거든요. 이제 수요 성장 산업을 좀 찾아보자. 시장이 네.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이 뭐 지수만 보고 이런 이제 주변 환경만 보면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도 이제 그 잘 설명해 주신 대로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2019년도가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KMW가 8배 올랐었어요. 1년에. 근데 지수는 급락할 때였거든요. 네네. 근데 주도주는 시장을 무시하면서 또 가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주도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너무 시장만 볼 게 아니라.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주면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 요걸 한번 좀 고민해 볼 예정인데, 네.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 수요 상승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요가 무조건 증가하는 기업들이 산업, 그러니까 뒷 배경에 무조건 강력한 수요 창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도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2005년부터 한번 이게 자료를 적어와 봤는데, 네. 한번 보시면 아까 설명도 잘 해주셨지만 2005년, 2007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저도 조선주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10배씩 올랐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올라갔던 게 중국의 뒷배가 너무 강력했죠. 중국이 올림픽 한다 그러면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운임도 올라가고 이 해운사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발주를 한 거죠. 중국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그 구조적인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결국 이제 경기 침체 오면서 꺾였지만, 그리고 중국이 소비 국가로 바뀌니까 중국 사람 이제 화장품 쓰고 막 한국의 초코파이 먹기 시작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주가가 재평가 받은 거죠. 옛날에도 돈을 벌었어요. 네. 근데 뒤에 어마어마한 수요 산업이 생기니까 주가가 막 5배, 10배씩 갔던 거고, K-팝은 되게 독특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JYP 같은 기업들이 주가 한 7, 8배 올랐는데 한국의 K-팝이 이제 전 세계 휩쓸어 버렸고, BTS도 그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2019년도에 5G 상용화해서 기지국 깐다고 하니까 통신 장비가,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옛날 얘기가 되긴 했지만 2017년, 18년도에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는 서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2020년에 갑자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났는데, 도대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정부들이 이러다가 유럽에서 야, 우리 전기차로 가자. 친환경 가자. 이래가지고 전기차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이 올라갔는데, 근데 과연 2022년도 뭐 아니면 23년도는 뭐가 될까? 요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과연 강력한 수요가 뭐가 있을까? 물론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네. 근데 이제 이미 좀 우리가 알려줬고 올라간 기업들 말고 아직도 좀 올라갈 룸이 남아있는 뭔가 새로운 수요 성장 산업이 뭐가 있을까? 요거를 한번 좀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한번 이 주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주도주로 고르려면 이제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네. 좋아지는 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흔히 이제 말씀을 할 때 이제 판매 단가 네. 곱하기 수량, 네. 거기다가 이제 인건비라든지 또는 원자재비 네. 같은 이제 비용 같은 걸 빼면은 이제 기업의 프라핏이 남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익이 증가하면은 그 기업들의 가치가 이제 상승은 당연한 얘기인데, 네. 여러 가지 팩터 중에서 이사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료 보셨다시피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투자하신 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 네. 되게 단순하잖아요. 매출은, 그러니까 내가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치킨 10,000원짜리를 오늘 10개 팔면은 오늘 매출 1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10개니까. 그러니까 P는 오늘 판매 단가 10,000원, Q는 수량. 이 P 곱하기 Q입니다. 거기서 인건비나 뭐 아니면 닭을 이제 사왔으니까 닭 뭐 원가 원자재. 이런 거 다 네. 빼는 거죠. 그게 이제 비용을 코스트라 그래서 C라 그래요. 이거 빼면 이익이잖아요. 되게 단순한데 그럼 이익이 증가해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근데 지금 C가 올라가는 시대라고 뭐 제가 일부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원자재비 뭐 인건비 다 올라가니까 그러면 결국엔 이걸 상쇄한 만큼의 매출 상승이 나오려면 단가나 아니면 수량이 늘어야 되는데 판매 단가 올릴 수는 있어요. 좋은 기업들이.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많이 팔려야 돼요. 안 팔리면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애플이 좋은 아이폰 만들어서 만약에 지금 100만 원짜리 아이폰인데 1,000만 원에 만들었어요. 뭐 잘 팔리면 좋죠. 근데 1,000만 원짜리를 단가를 확 올렸는데 안 팔려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가장 기본은 물론 어느 정도 뭐 이익은 내야 되니까 판매 단가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이 뭔가를 좀 자극시켜 가지고 판매량을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뭐 기업 자체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아까 제가 우리 한국 기업들의 뒷배경에 있는 뭔가 수요 성장 네. 요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Q예요. 네. 이 Q 성장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애플을 예로 들면 애플이 놀라운 회사라는 게 뭐냐면 보통 판매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잖아요. 우리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배웠잖아요. 아, 가격 올리면 판매량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애플은 그 공식을 깨버렸죠. 가격이 옛날에 아이폰도 100만 원 안 했잖아요. 지금 최상위 모델이 149만 원인가 하는데 여기 그래프에 나온 대로 지금 작년에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해버렸어요. 애플 아이폰이. 그러니까 단가를 올리는데 판매 수량. 근데 아이폰은 애플이라는 기업은 또 비용 통제도 잘하죠. 자기가 안 만들잖아요. 저기 폭스콘에 맡겨버리니까. 이 삼박자가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회사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저런 기업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네. 저런 걸 찾자는 게 아니라 애플 같은 이유가 아니라 저렇게 애플 같은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저런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중에서 어쨌든 저 판매 수량, 매출 Q, 증가죠. 저게 분명히 증가하는 기업을 우리가 찾는 게 일단 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다 보면은 이제 기업들의 매출 증가 요소 네.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증가할 것이냐 이걸 알아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쉬운 방법이 있다면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네.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서가 뭐냐면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너무 쉽게 하시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뭐 유튜브에서 누가 좋대더라 아니면 뭐 어느 뭐 아는 지인이 누가 좋대더라 이러고 되게 쉽게 접근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뭐 지인이 추천을 하건 유튜브에서 누가 얘기를 하건 간에 그런 기업이 딱 발견이 됐어요. 그럼 무조건 전자공시 무조건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거기 보면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봐야 될 거는 도대체 이 회사의 사업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내가 이 주식 투자는 동업자의 마인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동업을 하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동업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는 어쨌든 거기서 출발하는데 네. 전자공시 들어가서 사업 구조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면 우리가 그 사업 보고서 보는 순간 사업부가 딱 나오잖아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TV 다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매출비죠. 그런데 그걸 딱 봤더니 삼성전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린 다 알죠.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예를 든 거예요. 그럼 반도체만 딱 따로 떼내세요. 떼낸 다음에 그럼 이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도체 전방 산업이 어디죠? 뭐 모바일도 있고 PC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지금 많이 쓰는 데가 서버잖아요. 네.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서버 투자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서버 투자를 엄청나게 해요. 이거 진짜 구조적으로 성장하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가 또 어디도 쓰이죠? 지금 반도체 쓰이는 곳이 그 이제 자동차도 들어가고 인공지능, 로봇, 저 우주항공 뭐 안 네.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뭐 메타버스. 그렇다면 이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이제 본인의 그 좀 고민은 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합리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뭔지를 안 다음에 이 회사가 주력 제품이 속한 전방 산업을 보고 근데 이 전방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상식의 입각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 아니 나 혼자만 야 서버가 앞으로 좋대. 나 혼자만 인정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의 입각에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을 이제 상식의 입각에서 좀 고민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상상력도 좀 발휘를 해야 돼요. 결국엔 어떻게까지 연결이 될 거냐. 이 반도체가 이 삼성전자가 만드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까 로봇 얘기도 나왔지만 로봇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뭐 진짜 인공지능 반도체까지도 가게 됐을 때 어떤 스토리가 그려질까? 우리가 또 생각지 못한 어떤 수요처가 생길까? 이런 것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훈련을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 과정을 대부분 좀 생략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제가 아까 삼성을 들었지만 네. 이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냐면 현대오토에버는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현대차의 그 자동차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우리 네.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이런 거나 자율주행 솔루션을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걸 딱 본 순간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뭔가 자율주행 같다. 근데 실제로 그 사업 보고서에도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자율주행? 근데 한번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자율주행 사업부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이미 테슬라가 불을 지펴놨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도 현대오토에버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죠.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잖아요. 운영체제가 중요하니까. 이걸 하는 회사가 이거다. 근데 앞으로 현대차 투자 많이 한다. 그럼 이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나 혼자만 생각인가? 기사도 찾아보고 보고서도 찾아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러면 이제 누구나 동의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더 나가서 그럼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현대차에만 납품할까 나중에? 다른 회사에도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경쟁력이면? 이런 스토리텔링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러면 주도주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간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첫 단추가 사실 사업 구조부터 보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고민을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개괄적인 예. 그 수요 증가 요인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강론 부분으로 들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반도체 분야, 네. 앞으로 성장성이 약간 둔화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게 반도체 하면 또 세계 선도권이니까, 네. 반도체 분야하고 그 반도체 위탁 생산 네. 이런 걸 담당하는 파운드리 쪽,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뭐 요즘에 뭐 위기다, 대응도 잘 안 된다,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슈도 좀 있었고, 네. 주가만 봐도 좀 사실 위기라는 게 느껴지죠. 뭐 그럴 정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삼성전자의 흐름을,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할 때 결국엔 뭐 단기로 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몇 년의 사이클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많은데, 그럼 결국 삼성전자가 수요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냐, 이게 결국 중요한 것 같아요.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그 산업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제 첫 번째가 수요 측면인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네. 당연히 메모리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PC 모바일이 중요하지만 지금 PC 모바일이 안 좋아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 봉쇄령이 내려져서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힘든 겁니다. 근데 언젠간 그건 해소가 되겠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사양 PC랑 프리미엄 폰 있죠. 비싼 폰들은 여전히 잘 팔려요. 지금 삼성의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이번 1분기에도 1분기에 드디어 삼성이 전 세계 스마트폰 1등 했었어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그렇게 프리미엄 폰이 잘 팔린다는 건 거기 탑재되는 메모리도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가 폰이 잘 팔린다는 거는 여전히 수요가 탄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서버.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죠. 근데 많은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이 다 망가졌는데 서버 투자 늘려요. 클라우드 투자는 줄이질 않아요. 이거 근데 서버가 지금 너무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다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새로운 서버용 CPU를 출시하고 이 연기됐어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나오면 또 서버 교체가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에 메모리 다 들어가거든요. 음, 음. 이것도 구조적인 수요고, 또 역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작년에 한참 화두가 됐지만 이건 장기적인 수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 사이클이, 이거에 동의 안 하신 분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요 사이클이 여기서 끝나겠냐 이거예요. 뒤에 지금 저런 것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도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파운드리도 여전히 수요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헤게모니가 전 바뀌었다고 봐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네. 왼쪽에 인텔하고 AMD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사용하는 CPU나, 그러니까 컴퓨터의 CPU나 아니면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나 이런 것들 다 어디 거 쓰죠? AMD나 인텔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애플이 M1 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네. 노트북에 그거 붙여버렸잖아요. 그럼 인텔 입장에서 이제 황당한 거죠, 사실은. 자기네 거 쓰다가. 무슨 얘기냐면 애플하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심지어 뭐 아마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퀄컴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고, 아니면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이런 기업들이 다 다른 회사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좀 만들어줘. 우리 제품에 이거 넣어야 되니까. 구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내가 만들게. 인텔 너 저리 가.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애플은 자기가 설계 다 하고. 근데 이거를 설계는 하는데 제조시설이 없잖아요. 제조시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냐면 옛날에 처음에 삼성한테 맡겼죠. 그러다가 이제 TSMC를 바꾼 건데, 이 지금 헤게모니에,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가 중심으로 하던 이 헤게모니가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자기네가 만드는 방식으로 가면 도대체 누구한테 맡길 거냐. 제조는 누가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제대로 만드는 업체는 TSMC랑 현재까지는 삼성밖에 없어요.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5나노, 4나노, 3나노 네. 이 공정하는 업체 전 세계에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고사양 PC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저런 비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고사양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결국엔 맡길 데가 없어요. 마땅하게. 인텔이 지금 그래서 저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인텔은 25년도부터 뭐 그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런 헤게모니가 좀 변화했다는 측면에서 파운드리 쪽도 삼성이 지금 고전을 합니다. 뭐 10개 만들면 5개 분량 나온다고 하니까 고전은 하지만 어쨌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또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봤을 때 저는 정말 좀 구조적인 수요 성장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TV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미래형 제트카인가요? 예. 운전대 딱 놓고 나서 차가 알아서 가고 그 주인공들은 적하고 싸우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네. 과연 현실화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네. 자율주행차가 이제 그 시험 단계지만은 나오고 있고 네. 또 아직은 가격은 많이 비싸고 있지만은 소비자분들의 이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이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율주행은 솔직히 뭐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니죠. 뭐 누가 네. 봐도 법 제도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물론 테슬라는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기술력도 보여줬고 더 놀라운 건 카메라만 가지고 그걸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어쨌든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곤 있어요, 실제. 예.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에이 전기차 될까 안 될까 막 그 고민했는데 실제 지금 열려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명제는 누구도 부인은 못 하실 거예요. 언젠간 자율주행차 시대는 열린다. 근데 그게 당장이냐 좀 먼 미래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세계 각국의 정부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의지만 있으면 저는 빨리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속도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차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투자한다고 돈 번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는 해놓고 계셔야 된다. 여기서 저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온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5G도 솔직히 지금 5G 솔직히 뭐 쓰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근데 5G를 이제 결국에 상용화하면서 그 산업이 엄청 한번 커졌잖아요. 어쨌든 자율주행도 나중에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 번에 큰 사이클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근데 그럼 자율주행차를 그럼 왜 필요하냐? 뭐 내가 직접 운전하면 되지. 그렇지. 여기도 좀 나와 있지만 자율주행차가 필요한 거는 사고 때문에 그래요. 차량용 사고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대부분이 뭐죠?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이잖아요. 뭐 음주운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지 못하고 좀 한눈 판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부주의 때문에 대부분의 일들이 발생하는데 자율주행은 그런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기계가 알아서 운전을 그렇죠. 해주는 거니까 감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이제 학습된 그거에 의해서 운전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자율주행차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죠. 네. 그리고 또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자율주행차를 하게 되면은 차가 알아서 다 계산하는 거죠. 속도도 맞춰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니즈,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좀 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제 만든 기업이 바로 테슬라죠. 그래서 테슬라가 실제로 저게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거든요. 맨 네. 왼쪽에 있는 게 FSD V9이라 그래가지고 네. 저게 실제 테슬라가 지금 운행하는 화면이에요. 저렇게 지금 모든 것들을 카메라로 이용하는데 중간에 저게 뭐냐면 슈퍼컴퓨터입니다. 저게 이제 테슬라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운행 기록이 다 절로 가요. 다 분석을 해요. 인공지능으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이런 돌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이걸 다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어쨌든 진화하고 있고 근데 한국도 지금 아이오닉 5가 내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인가요? 아마 라스베가스인가 그쪽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현대차가. 그러니까 빨라지곤 있어요. 점점. 그래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산업 자체가 이제 앞으로 커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요가 성장하는 건 명확하니까 한번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문제 쪽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이 현재 평균 수명이 86세 네. 정도 되고, 남성분들이 한 82세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되면 오래 사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젊어 보이려고, 네. 그 피부 미용이라고 할까요? 이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쓸 것 맞죠. 같은데, 네. 그렇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미용과 관련된 산업의 수요도 증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피부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뭐 사실 지금도 좋지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좋은데 끝날 것인가 저는 좀 그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좋다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 고령화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시대에 좀 진입을 하고 있죠. 일본은 정말 초고령화고 근데 이제 남은 건 또 신흥국은 아직 젊은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결국 나이가 들 거란 말이에요. 이미 중국도 조금씩 이제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한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나이 들어간다는 건 수요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이 산업 자체가. 그래서 기업들의 경쟁력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결국 산업 자체의 성장은 이게 뭐 1년 좋다, 2년 좋다가 이러고 꺾일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뻐지고 싶고 아니 나이 들었는데 내가 거울 보는데 주름 없으면 좋죠. 당연히 이뻐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구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고령화 인구, 뭐 세계와 한국의 이제 고령 인구 비중도 지금 굉장히 저렇게 이제 그래프로 지금 나와 있지만 이제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는 거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이제 비중이 늘어나겠죠. 근데 결국 고령화에서 가장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게 몸이 아픈 것도 있는데 내 외모가 이제 자꾸 이제 주름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엔 피부 미용을 개선시키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저는 앞으로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의료기기 시장이 그러면은 이쪽 시장이 왜 커지냐면은 옛날에는 그 성형수술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병원에 가가지고 좀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좀 고치고 싶으면 예, 흔히 칼을 댄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의학 용어로 침스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단점이 내가 그거를 했을 때 일단은 회사 출근 더 어려워요. 네. 휴유증이 좀 있잖아요. 네. 아무는데 시간도 좀 필요하고 한데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사실. 네. 근데 지금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이 칼을 대는 대신에 기기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침스법이라고 하는데 실제 비침스법 시술 시장 수요가 급격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오른쪽에도 좀 나와 있지만 저게 이제 빨간색이 실제로 이제 비침스법에 관련된 건데 시술 건수가 급증해요. 옛날에는 침스법이 더 많았어요. 이 칼을 대는 게 지금 최근에 근데 가장 간단한 예로 그 이렇게 여성분들 중에는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레이저 시술 같은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레이저로 이렇게 피부
뭐 아니면 그 고주파 기기라든가 초음파 기기로 내 이 주름을 쫙 펴주는 거. 이걸 뭐 리프팅 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기들이 다 저 비침수법을 이용하는 건데, 근데 이 시장이 더 커진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이거를 시술 받는 게 아니라 반복 시술을 해야 된대요. 보통 3개월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니까 가서 또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아니 자기 얼굴이 이뻐지고 효능이 있으면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또 하겠죠. 예. 그런 이제 반복 구매 효과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경쟁력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비침수법 의료기기에 관련된 이런 업체들의 성장은 좀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그 정부가 들어서면 더 그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또는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예. 그런 데 이제 많이 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낡은 동네들 이제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거 개발하게 되면 이제 건설 수요 증가 네.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될 텐데 그 이사님 보시기에 건설업종에 대한 그 전망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좀 좋게 보는데 지금 요즘에 건설업종이 좀 안 좋았던 건 원가 부담 때문에 그래요. 자재비가 너무 그렇죠. 비싸지는데 자재비는 비싸는데 자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 기간이 늘어지면 건설사가 다 원가를 떠안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이번 1분기 실적도 보니까 조금 안 좋게 나온 기업들, 그러니까 원가율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 좀 부진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당장 실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게 늘어날 거냐. 근데 누구도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걸 부인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또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사항이 있었으니까 주택 250만 원 공급. 250만. 예. 예.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약간의 그 목표는 좀 비슷해요. 집값 안정이란 목표는 동일한데 네.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이걸 수요를 눌러버린 거죠. 근데 사실상 집값 올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공했다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지 모르지만 접근이 다른 게 윤석열 정부는 공급을 늘려요. 수요 억제가 아니라 아예 많이 짓자. 공급이 늘어나면 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아파트 많아지면 가격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건설주가 되게 안 좋았던 게 자꾸 수요를 누르니까 공급은 못하게 하고 공급은 오히려 줄이고 그래서 주택 건설주가 안 좋았는데 지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요게 한 가지 포인트고 또 제가 대형 건설사를 이제 좀 구조적으로 좋게 보는 게 해외 건설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 고유가 때문에. 실제도 여기 그래프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과거에도 저기 이제 막대기 보시면 그래프 말고 막대기 보시면 저기 그 굉장히 그 수주가 많았던 이 구간인데 한국 업체들의 그 한국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이에요. 저 유가가 높을 때 보시면 수주액이 중간에 엄청나게 급증했었죠. 네. 저때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이 엄청 수주 많이 할 때거든요. 근데 저유가 시대로 가면서 수주액이 그냥 완전 급감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맨 오른쪽에 그래프 보셔도 아직 유가는 올라갔는데 수주 그래프가 아직은 바닥에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수주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중동 지방에서 지금 중동 사우디나 이런 데가 어떻게 됐겠어요? 고유가다 보니까 정말 자기네들끼리 기분 좋겠죠.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으니까. 이 번 돈 가지고 뭘 하냐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 물론 한국 기업이 다 수주 따낼지 모르지만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땐 해외 건설도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대형 건설사도 수요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또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천연가스의 이제 대부분은 또 러시아의 그 파이프라인 네, 이걸 맞습니다. 통해서 수입한다고 하던데 그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라고 할까요? 이거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하는 얘기도 들리던데 거기 이제 가스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LNG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네네. 있던데 LNG 산업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LNG 쪽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2020년도 뭐가 될 거냐 저는 가장 이제 유력한 게 이쪽인 것 같아요. 핫해 보이는 게? 빅사이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빅사이클 얘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이게 그냥 손쉽게 이 LNG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지도 한번 보시면 지도로 이제 명확히 좀 이것도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저기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 빨간색이 이제 러시아에서 노드스트림이라 그래가지고 독일로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지금 천연가스죠. 사실 PNG라 그래요. 네. PNG 이제 이 천연가스를 그대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 값싸게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저렇게 다 공급을 받았어요. 네. 한 절반 정도를.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전쟁 터져가지고 독일도 이제 안 해. 그리고 EU가 뭐라고 했냐면 2030년, 당장은 못 끊지만 이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2030년까지 우리 러시아랑 손절하겠다. 이제 거기서 안 받겠다. 그러면 대체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어디선가 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 이제 미국의 배들이 지금 유럽으로 가기 시작해요. 실제로. LNG, 근데 배로 실어 나를 때는 LNG 선으로 실어 나르야 돼요. 왜냐면 천연가스는 부피가 너무 커요. 이거 배로 못 실어요. 근데 이 천연가스를 액화 상태로 만들잖아요. 네. 부피가 확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LNG죠. 그래서 배에다 이제 실어서 운송할 수 있는데 저 미국에서 LNG 선박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이지리아, 여기 중동의 카타르 같은데 네. 여기도 LNG가 많이 생산이 돼요. 천연가스가. 실제로 여기서도 지금 유럽으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 주면 다행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유럽으로 LNG 이 공급이 러시아 의존도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가 생겨버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관광업체 있잖아요. 파이프. 네네. 흔히 말하는 파이프인데 이 파이프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미국의 파이프 회사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미국 전체 그 점유율 중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1등이래요. 다 합치면.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게 미국의 이제 지도 보시면 저기 이제 중간에 셰일가스 있죠. 네. 셰일가스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캐가지고 그거를 이제 항구로 보낸 다음에 그 항구에서 LNG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배로 실어서 수출하거든요. 그게 이제 구도인데 그럼 파이프라인도 중요하지만 특수 파이프라인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인레스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천연가스를 LNG 상태로 만들면 액화 상태니까 마이너스 165도로 만들어야 돼요. 네. 얼려야 되거든요. 네. 그걸 견딜 수 있는 소재가 저 스테인리스래요. 근데 저거를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 중에 저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미국이 셰일가스에서 계속 생산해가지고 유럽으로 계속 보낼 텐데 수요가 늘 수밖에 없죠. 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배로 수입을 해서 받았어요. 네. 이걸 또 운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로 한 다음에 LNG 플랜트에서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또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파이프가 또 필요해요. 실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또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유럽과 미국의 파이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체들의 그 관광업체들의 그 시술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높아요. 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스테인레스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미국에서 1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아시겠지만 이 관광업체들이 주가가 이익은 많이 나는데 저평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유라든가 이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많이 수출을 할 때 필요하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부잖아요. 네. 자꾸 이런 걸 못하게 한 거죠. 원유 시추도 하지 마라. 천연가스도 하지 마라. 왜냐? 탄소 배출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찬밥 더 예, 그거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저는 뭐 한 1, 2년은 좋을 수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 결국 배로 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물론 중국도 해요. 근데 중국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이 커져도 제가 아까 삼성전자도 저는 좋다고 보는 게 메모리나 비메모리가 커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경쟁자가 많아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조선사도 마찬가지예요. LNG 선박은 일본도 못하고 네. 지금 한국과 중국만 하는데 한국이 10개 하면 9개가 한국, 1개 정도가 중국이 지금 수주 따내거든요. 격차가 커요. 그러면 저 많은 LNG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다 배로 실어서 갈 텐데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 수주 비중 중에서도 최근에 LNG 선박이 요즘에 수주가 잘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사이클이냐 이거죠.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제 얘기만 뭐 이렇게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좀 LNG 공부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개별 기업 분석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